살려다오! 살려다오! 칠흑 같은 밤, 어린 세자의 침소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비명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노비가 그 불타는 침소 안으로 뛰어들더니 도망갈 문을 안에서 모조리 걸어 잠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노비는 무슨 짓을 벌이려는 것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사랑과 행복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도성 한복판에 자리 잡은 동궁의 새벽이었습니다. 동궁이라 함은 다음 임금이 되실 세자께서 거하시는 곳을 말하지요. 그 동궁의 부엌은 누구보다 일찍 깨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첫 딸기 울기도 전에 어둑한 부엌 뒷마당에는 벌써 물지개를 짊어진 사내 하나가 우물 옆에 서 있었지요. 이 사내의 이름이 봉이었습니다. 봉이는 20살이었지만 또래보다 마른 몸이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얼굴에 눈썹은 짙고 눈매는 깊었지요. 왼쪽 광대뼈에는 작은 흉터가 하나 있었는데 어릴 적의 입은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누런 무명 저고리에 검은 띠를 두르고 무릎이 다른 배 바지에 집신 한 켤레가 그의 옷차림 전부였습니다. 봉이는 우물에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두레박이 물을 가득 머금고 올라오자 봉이는 그것을 2개의 통에 차례로 부었지요. 봉이, 너는 새벽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일어나냐? 뒤에서 같은 행랑채를 쓰는 막쇠가 빈정거리며 물었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이놈, 노비 주제에 잠 못 자는 사연도 있다고? 봉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막쇠가 헛웃음을 치며 부엌 안으로 들어갔지요. 봉이는 다시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동궁 부엌의 물은 매일 새벽공이가 길어 날랐습니다. 한 번에 2통, 하루에 20통이 넘었지요. 봉이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손바닥은 두레박 줄에 베인 잔금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래도 봉이는 한 번도 이 일을 마다한 적이 없었지요. 마다할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봉이는 노비였습니다. 그것도 외거 노비. 동궁 부엌에 매여 있되 거처는 부엌 옆 행랑채 한 칸을 다른 산의 색과 나눠 쓰는 신세였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봉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새벽마다 봉이가 혼자 되뇌는 말이었지요. 무사히. 그 2 글자가 봉이에게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물지개를 진 봉이의 어깨가 한쪽으로 기우뚱했습니다. 그래도 봉이는 입을 꾹 다물고 부엌 문턱을 넘었지요. 부엌 안에는 벌써 김씨 어른이 솥을 닦고 있었습니다. 부엌 어른이라 불리는 김씨는 동궁 부엌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자였지요. 이놈, 또 늦었다. 소인이 송구하옵니다. 뭐 하느라 이렇게 굼떴느냐. 우물물이 오늘따라 늦게 차올랐사옵니다. 핑계대지 마라. 빨리 솥에 물 부어라. 진지상 올릴 시간이 멀지 않다. 예, 어른. 봉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사실 늦은 것이 아니었지요. 새벽별이 아직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씨 어른의 말에 토를 다는 노비는 없었지요. 봉이는 큰 가마솥에 물을 부었습니다. 물이 솥 안에 부딪히는 소리가 부엌 안을 채웠지요. 그러는 동안 봉이는 한 번도 김씨 어른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노비는 양반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부엌 어른은 양반이 아니었지만 봉이에게는 그 역시 위에 선 자였지요. 물붓기를 끝낸 봉이는 다시 우물로 향했습니다. 그때 봉이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저고리 옷섭 안쪽을 더듬었지요. 옷섭 안쪽에는 작은 헝겊 한 조각이 꿰매져 있었습니다.
닳고 다른 무명 한 조각. 색은 거의 빠지고 손때만 남아 있었지요. 그 헝겊은 봉이의 어머니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봉이의 어머니는 봉이가 5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봉이의 입에서 새어 나왔지요. 우물물을 두레박에 담으면서 봉이는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중얼거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도 새벽 물을 기를 때면 어머니 생각이 났지요. 봉이가 살던 마을에 큰 불이 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봉이의 아버지가 일터에 나간 사이 봉이는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었지요. 그러다 갑자기 옆집에서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바람을 타고 불은 순식간에 봉이의 집까지 옮겨 붙었지요. 봉이의 어머니는 마당에 있던 봉이를 먼저 안아 멀리 던지듯 밀어냈습니다. 봉이야, 저쪽으로 뛰어가거라. 어머니의 그 마지막 말이 아직도 봉이의 귓속에 박혀 있었지요. 어머니는 봉이를 밀어내고는 집 안에 두고 온갖 난쟁이 여동생을 구하러 다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5살 봉이는 마당 끝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봉이의 목소리는 불소리에 묻혔지요. 어린 봉이는 마당 끝에서 어머니의 등이 한 번 보였다가 그 다음에는 보이지 않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집은 무너졌고 어머니도 여동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봉이의 왼쪽 광대뼈 흉터는 그날 밤에 생긴 것이었지요. 어머니가 밀어낸 마당 끝에서 봉이가 다시 어머니를 향해 뛰어가려다 떨어진 불씨에 얼굴을 댔던 자국이었습니다. 동네 어른이 봉이를 끌어내지 않았다면 봉이도 그날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봉이는 큰 소리를 못 견뎠습니다. 어린아이가 우는 음성, 누군가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다급한 외침. 그런 소리가 들리면 봉이의 가슴은 사정없이 뛰었지요. 5살 봉이가 어머니의 마지막 비명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헝겊한 조각은 그날 불 속에서 봉이의 옷에 묻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봉이의 옷 끝자락에 어머니가 며칠 전 손수 덧대 주신 무명 한 조각이었지요. 봉이는 그 헝겊을 15년 동안 옷섭 안쪽에 꿰매고 다녔습니다. 봉이, 너 또 그거 만지냐? 행랑채를 함께 쓰는 다른 노비 막쇠가 종종 봉이를 놀렸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놈아, 노비 주제에 무슨 옷섭에 꿰매놓은 게 그렇게 귀하다고. 한번 보자, 뭐가 들었는지. 안 됩니다. 봉이는 그럴 때마다 입을 다물고 옷섭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니 헝겊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마음이 봉이에게는 없었지요. 그날의 불 이후로 봉이의 아버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술독에 빠졌고 빚을 졌지요. 봉이가 1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는 봉이를 동궁부엌에 외거 노비로 팔아넘겼습니다. 빚 대신이었지요. 이놈아, 거기 서서 뭘 하느냐. 부엌 어른의 호통이 봉이의 회상을 끊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봉이는 다시 물지개를 졌습니다. 어머니 헝겊을 만지던 손은 옷섭에서 떨어졌지요. 그때였습니다. 부엌 뒷문 쪽에서 누군가가 봉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봉이야, 봉이야.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늙은이의 음성이었지요. 봉이는 물지개를 진 채로 뒷문 쪽으로 갔습니다. 뒷문 밖에는 흰 수염이 듬성듬성한 노인 하나가 서 있었지요. 다른 회색 무명 저고리에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천 씨였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습니까? 이놈아, 늙은이가 죽기 전에 봉이 얼굴 한 번 더 보러 왔다. 또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놈아, 늙은이가 죽는다는 말 좀 하면 어떠냐? 그게 사실인데. 천 씨가 봉이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 주었습니다. 작은 보따리였지요.
보따리를 풀어보니 안에는 떡 2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받아둬라. 이 늙은이가 어제 잔칫집에서 얻어온 거다. 너 먹이려고 손도 안 댔다. 어르신이 드시지요. 저는 부엌에서 밥을 먹습니다. 이놈아, 부엌 밥이 어디 밥이냐. 노비한테 떨어지는 건 식은 밥부스러기 뿐인데. 그래도 어르신 드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놈아,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잘하는 거다. 천 씨는 봉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봉이의 광대뼈가 한층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봉이가 동궁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천 씨는 굳이 묻지 않았지요. 묻지 않아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천 씨도 이제 65이 되었습니다. 봉이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지요. 어르신은 왜 자꾸 이 늙은 몸으로 여기까지 오십니까? 이놈아, 봉이 너 말고 누가 이 늙은이를 기다려준다고. 내가 죽으면 누가 너 챙겨주겠느냐. 그게 마음에 걸려서 자꾸 오는 거다. 천 씨가 봉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러고는 무어라 말을 꺼내려다 삼키는 표정이었지요. 봉이야. 예. 내가 너에게 옛날에 한 말 기억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처음 이 동궁에 팔려왔을 때 말이다. 너는 그때 10살이었지. 새벽마다 행랑채 구석에서 떨고 있었다. 무서워서 잠도 못 자고. 봉이의 가슴이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천 씨가 말한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동궁에 처음 팔려와 행랑채 한 칸에 누웠던 첫날 밤. 어머니 생각에 봉이는 밤새도록 떨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뛰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요. 그때 천 씨가 봉이의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이놈아, 사람이 무섭다 하면서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그게 사람이다. 두려운 자가 도망치지 않으면 그게 진짜 용기란다. 천 씨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 가만히 가라앉았습니다. 어르신, 저는 도망치고 싶습니다. 10살 봉이가 그렇게 말했지요. 봉이의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놈아, 그래도 너는 안 도망쳤다. 여기 누워있지 않느냐. 무서워도 자리를 지킨 거다. 그게 너의 용기다. 봉이는 그날에도 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두렵다는 것은 그저 가슴이 뛰는 것일 뿐이었지요.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용기인지 10살 봉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20살이 된 봉이도 그 말을 다 알지 못했지요. 또 그 말씀이십니까, 어르신? 이놈아, 또 하는 게 아니다. 늙은이가 죽기 전에 한 번 더 해두는 거다. 왜 자꾸 죽는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놈아, 늙으면 자꾸 죽는 게 가까이 오는 법이다. 어르신, 그런 말 마십시오. 어르신 없으면 저는 어디 의지하옵니까? 이놈아, 봉이 너는 잘 살아야 한다. 알겠느냐? 예. 용기란 말이다, 봉이야. 그게 가장 어려운 거다. 예, 어르신.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가마. 다음에 또 보자. 네, 살펴가십시오. 천 씨가 허허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봉이의 머리를 한 번 쓸어주고 돌아섰지요. 한쪽 다리를 절며 천 씨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모습을 봉이는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봉이는 옷섭을 다시 더듬었습니다. 어머니의 헝겊이 손끝에 닿았지요. 그 헝겊 옆에 봉이는 천 씨가 준 떡 보따리를 살며시 끼워두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새벽이었습니다. 봉이는 그날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뒤집히는 날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알지 못했지요.
천 씨가 자기에게 마지막으로 그 말을 들려주러 왔다는 것도, 그 말이 며칠 뒤 자기를 살릴 단 하나의 끈이 되리라는 것도 봉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새벽 별이 하나둘 꺼지고 동궁 부엌의 솥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봉이는 다시 우물로 향했습니다. 동궁의 아침은 늘 분주했습니다. 부엌에서 김이 오르고 마당에는 빗자루질 소리가 났지요. 봉이는 부엌 일을 마치고 나면 마당으로 나가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두는 것이 다음 일이었습니다. 봉이, 너 어디 가느냐? 박상궁의 목소리였습니다. 동궁의 살림을 총괄하는 상궁이었지요. 40살, 마른 체격에 늘 창백한 얼굴. 봉이는 박상궁을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마당 항아리에 물 채우러 가옵니다. 오늘은 그것 말고 다른 일이 있다. 따라오너라. 예, 상궁마님. 봉이는 박상궁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박상궁의 걸음은 늘 빨랐지요. 짙은 회색 상궁복 자락이 휘날렸습니다. 봉이는 박상궁의 손목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지요. 처음 보는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박상궁의 손목에는 늘 멍 자국이 있었지요. 봉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님, 어디로 가시옵니까? 세자 저하 침소 청소다. 소인이 침소까지 들어가도 되옵니까? 오늘은 일손이 모자라다. 너도 거들어라. 단, 입은 다물어라. 예. 세자 저하의 침소는 동궁 안쪽에 있었습니다. 봉이는 노비 신세였기에 침소 근처까지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지요. 박상궁을 따라가는 봉이의 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침소 앞 마당에는 어린 내관둘과 다른 궁녀 셋이 이미 일을 하고 있었지요. 여기 봉이를 데려왔다. 마당 한쪽 자비시켜라. 박상궁이 그렇게 말하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봉이는 마당 한 구석에 떨어진 낙엽을 쓸기 시작했지요. 그때 침소 안에서 작은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상궁. 예, 저하. 오늘은 어마마마 무덤에 다녀와도 되겠소? 저하, 오늘은 안 되옵니다. 내일 좌이정 대감께서 인사 오시는 날이옵니다. 저하께서는 안에 계셔야 하옵니다. 또 안 된다 하시오? 송구하옵니다, 저하. 봉이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자 저하의 목소리는 봉이가 처음 듣는 음성이었지요. 아주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봉이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어렸지요. 세자 저하의 이름은 휘였습니다. 나이는 8살. 휘 저하의 모후이신 중전마마께서는 3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휘 저하는 동궁에서 거의 혼자 자랐지요. 임금 전하께서는 새로 들이신 후궁 윤 씨에게 마음을 두시느라 휘 저하를 자주 찾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마마맞게 인사 한 번 못 드린 게 벌써 보름이 넘었소. 저하, 보름 더 참으시면 좌이정 대감 인사 끝나옵니다. 저하, 들어가시지요. 침소 문이 열리고 박상궁이 다시 나왔습니다. 박상궁의 뒤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보였지요. 봉이는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휘 저하였습니다. 휘 저하는 작고 마른 체격이었습니다. 옅은 자주색 동궁 평상복을 입고 길게 따은 머리에 남색 댕기를 묶고 있었지요. 눈이 크고 맑았지만 입술이 푸르스름했습니다. 잘 못 먹는 아이의 얼굴이었지요. 봉이의 가슴이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아이가 세자라는 것이, 그 아이가 어머니 무덤에 못 간다는 것이 봉이의 마음에 무언가 걸렸지요. 휘 저하는 봉이를 한 번 쳐다보았습니다. 봉이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요. 저 노비는 누구인가?
부엌 외거 노비이옵니다. 오늘 일손이 모자라 데려왔사옵니다. 이름이 무엇인가? 봉이라 하옵니다. 봉이라. 저하가 그 이름을 한 번 입속에서 굴렸습니다. 봉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노비가 세자 저하와 말을 섞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나무잎이 많구나. 봉이라는 자가 잘 쓸어다오. 예, 저하. 손이 거칠구나. 매일 물을 길어 그러하옵니다. 매일? 예. 새벽마다 우물에서 부엌까지 나려옵니다. 힘들겠구나. 봉이는 그 짧은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노비에게 힘들겠다는 말을 해주는 사람은 봉이 평생 씨 어르신 외에는 없었지요. 봉이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하의 옷자락이 봉이 옆을 스쳐 지나갔지요. 그게 봉이가 저하를 처음 본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저녁이 되자 봉이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지요. 그리고 평소처럼 행랑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봉이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저하의 작은 어깨가 자꾸 눈에 밟혔지요. 저 어린 아이가. 봉이가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는구나. 봉이의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불 속에서 사라지신 어머니. 봉이의 가슴에 무언가가 묵직하게 내려앉았지요. 봉이는 옷섭을 더듬어 어머니 헝겊을 만졌습니다. 같은 시각 궁궐 안쪽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후궁 윤 씨의 처소였지요. 윤 씨는 화려한 자주색 당의를 입고 큰 머리를 한 채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곁에는 윤 씨의 친정 오라비 윤대감이 와 있었지요. 윤대감은 좌의정이었습니다. 나이 55. 살집 있는 체격의 둥근 얼굴, 입가에 늘 옅은 미소를 띠고 있는 사내였습니다. 짙은 남색 관복을 입고 가슴 옆에는 가문의 매화 인장 놀이개가 달려 있었지요. 가문의 매화 인장은 윤대감 일가의 자랑이었습니다. 검은 비단끈에 매화 모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옥 놀이개였지요. 오라버님, 일은 어떻게 되어 가시옵니까? 되어가지 못할 까닭이 없지. 우리 아이가 세자가 되는 일이옵니다. 오라버님만 믿사옵니다. 누이는 걱정 말고 어린 왕자나 잘 돌보아라. 예. 세자 저하께서는 아직 무탈하시옵니까? 무탈하시지. 그러나 올해는 못 갈 것이다. 윤대감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더 짙어졌습니다. 윤 씨의 눈빛도 따라 빛났지요. 어린 왕자께서 곧 1살이 되시옵니다. 1살이 되면 책봉식을 올리는 게 관례 아니옵니까? 세자 자리가 비어야 책봉식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오라버님, 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가만히 있어라.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예, 오라버님. 윤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처소 문 앞에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지요. 누이,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무엇이옵니까? 세자 저하께서 어찌 되시든 누이는 슬퍼하는 척 잘해야 한다. 알겠느냐? 예. 오라버님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윤대감은 그렇게 처소를 나왔습니다. 처소 밖에는 윤대감의 오른팔 조참판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조참판은 45. 깡마른 체격의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콧수염을 길렀습니다. 대감, 어찌 되었사옵니까? 누이는 이제 알았다. 자네는 내일까지 자객을 모아두게. 몇 명이옵니까? 8명. 안으로 들 자가 3, 밖에서 매복할 자가 5.
매복은 어디에 두시옵니까? 동궁 정문 하나, 옆문 둘. 빠짐없이 막아둬라. 안에서 누가 나오든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대감, 세자 저하 한 분만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옵니까? 안에 함께 있는 자가 누구든 다 처리해야 입막음이 된다. 예, 대감. 조참파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윤대감은 한참 동안 처소 밖 마당을 바라보았지요. 그 입가의 옅은 미소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박상궁은 자기 처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상궁의 손목에는 새로 든 멍 자국이 보였지요. 박상궁은 그 손목을 한번 매만지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동생아. 박상궁의 입에서 새어나온 말이었습니다. 박상궁의 노모와 어린 동생은 사가에 있어야 마땅했지요. 그러나 두 사람은 지금 윤대감 일가의 별채 어딘가에 갇혀 있었습니다. 윤대감이 가족을 인질로 잡고 박상궁을 협박한 지가 벌써 반년이 넘었지요. 박상궁은 동궁 안의 모든 사정을 윤대감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세자 저하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일 보고했지요. 저하, 송구하옵니다. 박상궁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상궁도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세자를 모셔온 정이 없을 수 없었지요. 그러나 박상궁이 입을 열면 박상궁의 어머니와 동생이 죽었습니다. 박상궁은 자기 옷섭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요. 윤대감이 사흘 전 박상궁에게 건넨 친필 밀서였습니다. 동궁 정문과 옆문을 밖에서 막아라. 안에서 모지 열게 해라. 이번 보름 안에 마무리한다. 박상궁은 그 글자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종이를 자기 베개 밑 깊숙한 곳에 다시 넣어두었지요. 박상궁이 그 밀서를 윤대감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은 박상궁의 작은 반항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밀서를 찾아준다면, 누군가 윤대감의 죄를 알아준다면, 박상궁은 그 작은 희망을 베개 밑에 묻어두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봉이도, 휘저하도, 윤대감도, 박상궁도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그 밤의 동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그들의 인연이 어떻게 한 곳에서 마주칠지를. 새벽 별 하나가 동궁 지붕 위에서 깜빡였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봉이는 평소처럼 부엌일을 했지요. 그러나 그날 낮에 사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놈, 명패가 어디 갔느냐? 부엌 어른 김씨의 노한 음성이 부엌 안을 울렸습니다. 예, 어른 명패 말씀이옵니까? 그래, 이놈아, 어제까지 우물 옆에 두었던 그 명패다. 어디 갔어? 소인은 모르겠사옵니다. 이놈아, 내가 어제 마지막으로 우물 옆에 있었지 않느냐? 소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었사오나 명패는 보지 못했사옵니다. 그럼 누가 가져갔단 말이냐? 소인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사옵니다. 봉이는 우물로 달려갔습니다. 우물 옆에 두었던 김씨 어른의 명패가 보이지 않았지요. 봉이는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물 바닥에 명패가 떨어져 있었지요. 어제 봉이가 두레박을 올릴 때 두레박 줄이 명패를 건드렸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른, 우물에 빠졌사옵니다. 뭐라, 이 못난 놈아. 송구하옵니다, 어른. 이놈아, 40년 어른 명패다. 그걸 우물에 빠뜨려.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김씨 어른의 곤장이 봉이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다 섰대. 아이고, 아이고, 어른. 이놈아, 그 명패가 어떤 명패인 줄 아느냐? 내가
년 부엌 어른으로 받은 명패다. 송구하옵니다, 어른. 이놈, 마지막으로 묻겠다. 그 명패가 어찌 빠진 것이냐? 소인이 두레박 줄을 잘못 다뤘사옵니다, 어른. 이놈, 솔직히 말한 것은 가상하다. 그러나 죄는 죄다. 예, 어른. 이놈, 오늘 밤 야간 물 당번서라. 자정까지 새 물 길어 채워놓아라. 봉이는 등을 부여잡고 일어났습니다. 곤장 다서 때가 얼얼했지요. 다른 노비들이 봉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막쇠가 다가왔지요. 봉이, 너 또 당했냐? 왜 그렇게 매번 어른한테 걸리는 거냐? 내가 잘못한 거지. 이놈아, 너 같은 놈만 만만한 게 부엌 어른이야. 좀 대들 줄도 알아야지. 노비가 어찌 대드옵니까? 하긴, 막쇠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노비 칠봉이도 한마디 보탰지요. 봉이, 너 그 등 어떡할 거냐? 오늘 밤 야간 당번이라며? 버텨야지. 이놈 등에 약도 못 발랐는데 어떻게 물지개를 치냐? 안 지면 어떻게 하옵니까? 어른 분부인데. 고집은. 칠봉이가 혀를 차고 자리를 떴습니다. 막쇠는 봉이 옆에 한참 더 서 있었지요. 봉이, 오늘 밤 야간 당번 안 서면 안 되냐? 왜? 내가 오늘 자네 대신 서주려고 했네. 그 등 상태로 물지개 어찌 지냐? 이놈, 자네가 왜 내 죄를 대신 지냐? 봉이, 자네는 너무 고다. 어른들이 그래서 자네만 만만하게 보는 거야. 내가 정말 대신 서면 안 되겠나? 안 되네. 어른 분부는 어른 분부야. 내가 서야지. 봉이의 등이 한 번 떨렸습니다. 곤장 자국이 얼얼했지만 봉이는 입을 꾹 다물었지요. 봉이의 마음에 어머니 생각이 한순간 스쳤습니다. 몸 조심해라. 막쇠. 너 같은 놈은 이 동궁에 너 하나뿐이다, 봉이야. 막쇠가 봉이의 어깨를 한 번 두드리고 부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봉이는 우물 옆에 한참 동안 서 있었지요. 해가 졌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다른 노비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봉이만 부엌에 남았지요. 봉이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큰 가마솥과 항아리들에 차곡차곡 부었습니다. 물 한 통, 두 통, 세 통. 자정이 다가올 무렵 봉이는 마지막 물지개를 지고 우물 옆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길려나. 봉이가 자기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등이 여전히 얼얼했지요. 봉이는 등을 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뒷마당 쪽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봉이는 두레박을 천천히 내려놓았지요. 부엌 뒷마당은 자정이 되면 인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누구냐? 봉이가 작게 물었습니다. 답이 없었지요. 봉이는 우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고는 부엌 뒷마당 쪽을 살폈지요. 어둠 속에서 그림자 셋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었지요. 봉이의 가슴이 사정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옷 사내들이 동궁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단지였지요. 봉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세 사내가 안쪽으로 들어간 후 한참 동안 부엌 뒷마당은 조용했습니다. 봉이는 우물 뒤에 그대로 몸을 숨기고 있었지요. 이게 무슨 일이지? 봉이가 자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저자들은 도둑일까? 도둑이라기엔 손에 든 게 이상하다.
단지였어. 작은 단지. 안에 든 게 뭐지? 봉이의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단지에 든 것이 무엇이든 검은 옷산의 셋이 한밤중에 동궁 안으로 들어간 것은 정상이 아니었지요. 부엌 어른께 알릴까? 알리면 부엌 어른이 어찌하실까? 어른은 잠들어 계실 텐데. 박상궁마님께 알릴까? 그분 처소까지 가는 동안 내가 잡힐 수 있다. 한밤중에 노비가 상궁 처소를 향해 가면 누구든 의심한다. 봉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노비가 한밤중에 검은 옷사내들을 보았다고 말한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자칫하면 봉이가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었지요. 도망가자. 행랑채로 가서 자는 척하자. 봉이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본 게 아니다. 나는 본 게 없다. 봉이야, 너는 노비다. 노비는 모르는 게 사는 길이다. 봉이는 부엌 뒤로 빠져나가 행랑채로 돌아가려 했지요. 봉이의 발이 한 걸음 떨어졌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누군가의 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동궁 안쪽에서 시뻘건 불빛이 솟아올랐지요. 침소 쪽이었습니다. 봉이의 발이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봉이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지요. 시뻘건 불빛. 봉이의 머릿속에 5살 그날의 옆집 불길이 한순간 겹쳐 떠올랐습니다. 살려다오, 살려다오. 어린아이의 비명이 불빛 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봉이의 다리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어린아이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음성. 봉이가 평생 못 견디는 그 음성이었지요. 저하. 봉이의 입에서 새어 나왔습니다. 저하였습니다. 며칠 전 마당에서 봉이에게 손이 거칠다고 말해준 어린 세자. 봉이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봉이는 우물 뒤에 몸을 더 깊이 숨겼지요. 무서웠습니다. 봉이야, 가만히 있어라. 저 사내들이 다시 나올 거다. 보면 너도 죽는다. 너는 노비야. 노비는 모르는 게 사는 길이야. 봉이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봉이의 발이 한 걸음 행랑채 쪽으로 떨어졌지요. 다리는 행랑채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가서 자는 척하면 봉이는 살았지요. 한 걸음 더. 봉이가 자기 자신에게 명령했습니다. 봉이의 다리가 2걸음, 3걸음 행랑채 쪽으로 멀어졌지요. 그러나 어린아이의 비명은 계속 들렸지요. 살려다오, 살려다오. 봉이의 등에는 곤장 자국이 아직도 얼얼했지요. 봉이는 2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비명을 듣기 싫었지요. 그러나 비명은 봉이의 손가락 사이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누구든. 봉이의 다리가 멈췄지요. 행랑채까지 5걸음 남았는데 봉이의 다리가 그 자리에 박혔습니다. 봉이야, 가야 한다. 가서 자야 한다. 봉이가 자기에게 말했지만 봉이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지요. 봉이는 자기 다리를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다리는 봉이의 명령을 듣지 않았지요. 왜 안 가지? 봉이가 자기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봉이도 몰랐지요. 봉이야, 가. 가야 산다. 왜 안 가는 거야? 봉이의 눈에 어머니의 등이 떠올랐습니다. 5살 봉이가 마지막으로 본 어머니의 등. 어머니가 갓난쟁이 여동생을 구하러 들어가신 그 등. 어머니, 가지 마세요. 5살 봉이가 외쳤던 그 말이 봉이의 귓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어머니. 봉이의 다리가 한 걸음 밖으로, 그러니까 침소 쪽으로 향했지요. 봉이도 자기가 왜 그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저절로 움직였지요. 안 돼, 봉이야. 그쪽 아니다. 도망가야 한다. 저 안에 들어가면 너도 어머니처럼 된다. 봉이의 다리가 한 번 더 멈췄지요. 봉이는 다시 행랑채 쪽으로 몸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때 안에서 어린아이의 비명이 끊겼지요. 한순간의 침묵이 봉이의 가슴을 더 차갑게 식혔습니다. 끝났나? 봉이의 입에서 그 말이 새어 나왔지요. 끝났다면 봉이는 가도 됐습니다. 어차피 늦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때 비명이 다시 터졌습니다. 살려다오, 누구든. 봉이의 발이 한 번 더 흔들렸지요. 검은 옷산의 셋이 안에서 뛰쳐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내들은 부엌 뒷마당을 가로질러 담을 넘어 사라졌지요. 봉이는 우물 뒤에 다시 몸을 숨겼습니다. 저들은 다 빠져나갔구나. 봉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봉이의 다리가 다시 한 걸음 나아갔지요. 살려다오. 누구든 살려다오. 어린아이의 비명이 더 커졌습니다. 불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지요. 봉이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등이 떨렸지요. 가슴도 떨렸습니다. 저 아이는 어머니가 없는 아이다. 봉이의 입에서 그 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내가 봤다. 중전마마 무덤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못 갔다. 내가 5살 때 어머니가 나를 살리시고 가셨는데 봉이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봉이의 다리는 이미 침소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운 자가 도망치지 않으면 그게 진짜 용기란다. 천씨 어르신의 음성이 봉이의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며칠 전 새벽에 들었던 그 말이었지요. 봉이는 그 말의 뜻을 그때도 알지 못했고 지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봉이의 다리는 멈추지 않았지요. 제가 두렵습니다, 어르신. 봉이가 어둠 속에 대고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야겠지요. 봉이는 침소로 뛰어들었습니다. 봉이가 침소 안으로 뛰어들었을 때 안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하 어디 계시옵니까? 봉이의 음성이 연기 속에 묻혔습니다. 천장에서 불티가 떨어져 내렸지요. 봉이는 두 팔로 얼굴을 가리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가는 음성이 침소 구석에서 들렸지요. 봉이는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비단 침구 더미 뒤에 어린 휘저하가 웅크리고 있었지요. 자주색 잠옷이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저하, 소인이 옵니다. 봉이 옵니다. 봉이? 예, 그 봉이 옵니다. 일어서실 수 있겠사옵니까? 다리가 안 움직이오. 휘저하의 작은 손이 봉이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봉이는 휘저하를 안아 올렸지요. 어린 몸은 가벼웠습니다. 잘 못 먹는 아이의 몸이었지요. 눈을 감으십시오, 저하. 연기를 마시면 안 되옵니다. 봉이, 어마마마가 보이오. 저하, 그러시면 안 되옵니다. 어마마마가 손을 흔드시오. 저하, 정신 차리십시오. 중전마마는 지금 여기 안 계시옵니다. 봉이,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이오? 소인이 저하를 살려드릴 곳이옵니다. 봉이, 너는 살 수 있느냐? 소인 걱정은 마시옵소서, 저하. 봉이, 같이 살아야 하오. 예,
저하. 같이 살아야 하옵니다. 봉이는 휘 저하의 작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휘 저하의 눈이 흐릿하게 열렸지요. 봉이는 휘 저하를 가슴에 꼭 안고 침소 정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문 앞에 도착한 봉이는 문을 밀려 했지요. 그때 봉이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정문 격자 사이로 칼날 끝이 어른거리고 있었지요. 누군가 문 밖에 서서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봉이의 가슴이 다시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저하, 잠시만요. 잠시만 가만히 계셔 주십시오. 봉이, 왜 그러오? 문 밖에 사람이 있사옵니다. 도우러 온 사람이요? 아니옵니다. 저하. 칼을 들고 있는 자이옵니다. 봉이, 저하, 절대 소리내지 마시옵소서. 소인이 다시 살피겠사옵니다. 봉이는 한 걸음 물러섰지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검은 옷산의 셋은 안으로 들어와 불을 지른 자들이었고, 밖에는 또 다른 자들이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에서 누가 나오면 베어버릴 작정이었지요. 안 된다. 정문은 안 된다. 봉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휘 저하의 머리가 봉이의 어깨에 기대어 흔들렸지요. 봉이, 왜 멈췄소? 저하, 잠시만요. 봉이는 침소 옆문 쪽으로 갔습니다. 옆문 격자 사이로도 같은 광경이 보였지요. 어둠 속에서 칼날이 어른거렸습니다. 옆문 밖에도 매복이 있었던 것이지요. 봉이의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정문도 옆문도 열면 죽었지요. 그렇다고 안에 있으면 불에 타 죽었습니다. 봉이는 한 걸음 더 물러섰습니다. 그러고는 침소 뒤쪽을 살펴보았지요. 뒤쪽에는 작은 쪽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쪽문 너머도 봉이가 모르는 마당이었지요. 거기에도 매복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봉이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부엌 뒤. 저하, 부엌 뒤담 밑에 구멍이 하나 있사옵니다. 노비들만 아는 구멍이옵니다. 쥐가 드나드는 구멍입니다. 그곳으로 빠져나가야 하옵니다. 봉이, 그 구멍이 어디에 있소? 부엌 뒷마당 끝, 담 밑이옵니다. 소인이 어릴 적부터 알고 있던 곳이옵니다. 봉이, 그러면 빨리 가오. 먼저 이 문들을 잠가야 하옵니다. 봉이의 머릿속이 정리되었습니다. 자객들은 안에서 누군가 문을 열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봉이가 안에서 정문과 옆문을 잠가버리면 자객들은 안에서 못 나온다고 생각할 것이었습니다. 안에서 나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객들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겠지요. 그동안 봉이는 휘 저하를 안고 부엌 뒤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하, 잠시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봉이는 휘 저하를 침구 더미 위에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정문으로 가서 안쪽 빗장을 걸었지요. 빗장이 무거웠지만 봉이는 두 손으로 힘껏 밀어채웠습니다. 하나. 봉이는 옆문 두 곳을 차례로 잠갔습니다. 옆문도 안쪽 빗장이 있었지요. 봉이는 두 빗장을 모두 채워두었습니다. 둘, 셋. 세 문이 모두 잠겼습니다. 봉이는 다시 휘 저하를 안아 올렸지요. 천장에서 불티가 더 거세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봉이는 침소 뒤쪽 쪽문을 살짝 열고 밖을 살폈지요. 그쪽 마당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옵니다. 봉이는 쪽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휘 저하를 가슴에 꼭 안고 부엌 쪽으로 달렸지요. 부엌 뒷마당에 도착한 봉이는
담 밑을 향해 몸을 굽혔습니다. 담 밑에는 어른 한 사람이 겨우 빠져나갈 만한 구멍이 있었지요. 노비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드나드는 구멍이었습니다. 봉이는 휘저하를 먼저 구멍 밖으로 밀어 넣었지요. 저하, 잠시만요. 봉이, 너는? 소인도 곧 나가옵니다. 봉이도 몸을 굽혀 구멍을 빠져나갔습니다. 곤장 자국이 있는 등이 담 밑에 긁혔지요. 그래도 봉이는 신음을 삼켰습니다. 봉이는 다시 휘저하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어둠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지요. 동궁담을 따라 궁궐 외곽 작은 길로, 봉이가 아는 모든 지름길로. 봉이의 등 뒤에서 동궁 침소가 불빛 속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봉이가 도성 외곽 작은 마을에 도착한 것은 새벽이 다 되었을 때였습니다. 천씨의 집은 마을 끝, 산 밑에 있었지요. 클벽에 집 지붕을 얹은 작은 집이었습니다. 봉이는 집 앞에 도착해 작은 음성으로 천씨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봉이? 천씨의 음성이 안에서 들렸습니다. 작은 문이 살며시 열렸지요. 흰 수염이 듬성듬성한 노인의 얼굴이 어둠 속에 드러났습니다. 이놈아, 무슨 일이냐? 이 한밤중에. 어르신,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안고 있는 게 뭐냐? 어르신, 빨리 안으로요. 이놈아, 그 옷은 어디서 묻혔느냐? 그 으름이 가득하구나. 어르신, 일단 안으로요. 길에서는 말씀 못 드리옵니다. 알았다. 들어오너라. 천씨는 봉이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작은 방에 호롱불을 켜자 봉이가 안고 있는 어린아이의 얼굴이 드러났지요. 자주색 잠옷, 그을음 묻은 작은 얼굴. 천씨의 입이 한 번 벌어졌습니다. 봉이야, 이 아이가 누구냐? 어르신, 소인도 잘 모르겠사옵니다. 모르다니. 노비 옷이 아니다. 이 아이는. 어르신, 동궁 침소가 불에 탔사옵니다. 자객들이 침소에 불을 지르고 정문 밖에 매복하고 있었사옵니다. 소인이 안에서 비명을 듣고 뛰어들어 싸웁니다. 봉이야, 이 아이가 그 안에 있었사옵니다. 천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호롱불 빛에 천씨의 늙은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봉이야, 이 아이가 누구인지 너는 정말 모르느냐? 어르신, 소인은 어린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뛰어들어 싸웁니다. 누구인지 따질 겨를이 없었사옵니다. 어르신, 잘못한 것이옵니까? 아니다, 봉이야. 천씨가 봉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천씨의 손도 떨리고 있었지요. 잘못한 게 아니다. 잘한 거다. 그러나 봉이야, 너는 큰일을 한 것이다. 아마 내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큰일을. 어르신, 이 아이가 누구이옵니까? 그건 내일 알아도 늦지 않다. 오늘은 이 아이를 따뜻하게 누이고 너도 좀 쉬어라. 천씨는 작은 방 한 구석에 짚을 깔고 휘저하를 누였습니다. 휘저하는 이미 봉이의 품에서 잠이 들어 있었지요. 천씨가 그 위에 자기 누비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봉이는 그제야 자기 등이 욱신거리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곤장 자국과 담 밑에 긁힌 자국이 함께 쓰라렸지요. 봉이는 천씨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르신, 소인이 무서워서 잠시 멈췄사옵니다. 봉이야. 저 어린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소인은 멈췄사옵니다. 이놈아, 그래도 너는 다시 갔다. 두려움을 느꼈는데도 발을 뗐다. 그게 진짜 용기다, 봉이야. 천씨가 봉이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봉이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지요. 곤장 맞을 때도 안 흘렸던 눈물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십니까? 이놈아, 늙은이는 살아온 게 많아서 그렇다. 소인이 어르신께 와도 되옵니까? 이놈아, 너 말고 누가 이 늙은이를 찾아오겠느냐? 와도 된다. 오늘은 자라, 봉이야.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봉이는 천씨의 작은 방 한 구석에 몸을 누였습니다. 저하의 작은 숨소리가 옆에서 들려왔지요. 봉이의 등은 아팠고 마음은 더 무거웠지만 그 작은 숨소리 하나의 봉이도 조금씩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천씨는 일찍 마을 어귀로 나갔다 돌아왔습니다. 천씨의 얼굴이 굳어 있었지요. 봉이야, 일어나라. 예, 어르신. 마을에 소문이 돌고 있다. 무슨 소문이 옵니까? 동궁에 불이 났는데 부엌 노비 하나가 세자 저하를 납치해 달아났다는 소문이다. 예. 노비 이름은 봉이라더라. 어르신, 소인은 납치한 게 아니옵니다. 살려드리려고 한 것이옵니다. 이놈아, 누가 모르겠느냐.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듣고 있다는 말이다. 소인이 어찌하옵니까? 마님께 알리러 가야 하옵니까? 이놈아, 가서는 안 된다. 너를 본 사람은 다 잡아간다. 그럼 저하는 누가 모시옵니까? 이놈아, 오늘은 일단 너희 둘 다 여기 있어라. 길은 내가 생각해 보마. 예, 어르신. 이놈아, 저하라고 부르지 마라. 누가 들을지 모른다. 그냥 도련님이라 해라. 예. 도련님. 천씨가 부엌 쪽으로 갔다 오더니 봉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천씨의 음성이 평소보다 낮았지요. 봉이야, 한 가지 더 말해두마. 예, 어르신. 오늘 아침에 마을 어귀에서 옆집 노파를 마주쳤다. 그 노파가 이상하게 묻더라. 무얼 묻사옵니까? 어젯밤 우리 집에 누가 왔느냐 묻더라. 어르신, 내가 둘러댔다. 손주 녀석이 다녀갔다고 했다. 그러나 그 노파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어르신, 그 노파가 일러 바칠까요? 이놈아, 마을 노파들의 입이 어떤 입이냐? 잘하면 오늘, 늦어도 내일은 소문이 돈다. 그럼 떠나야 하옵니다, 어르신. 이놈아, 떠나도 갈 곳이 없다. 한 발짝 잘못 디디면 그 자리에서 잡힌다. 어르신, 이놈아, 자라. 내일은 내가 또 마을에 나가본다. 너희 둘은 안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마라. 예, 어르신. 사흘이 지났습니다. 봉이와 휘저하는 천씨의 작은 집 안에서 사흘을 보냈지요. 천씨는 두 사람에게 자기 누비 이불을 내어주었고 자기는 부엌 한켠에서 잤습니다. 밥은 하루에 두 끼였지만 천씨는 자기 몫을 휘저하에게 더 덜어주었지요. 도련님, 한술 더 드시옵소서. 어르신은요? 이 늙은이는 배가 부르옵니다. 어르신도 드셔야 하옵니다. 도련님, 늙은이는 한 끼만 먹어도 사옵니다. 도련님은 크실 분이옵니다. 봉이가 옆에서 듣고 있다 말을 보탰지요. 어르신, 정말로 드시옵소서. 이놈아, 늙은이가 드시라면 드시는 거다. 도련님 드시게 가만히 있어라. 천씨가 봉이의 머리를 한번 쥐어박았습니다. 봉이는 한쪽 머리를 매만지며 웃었지요. 휘저하도 그 모습을 보고 작게 웃었습니다. 봉이가 휘저하의 웃는 얼굴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지요. 도련님이 웃으시는 걸 처음 보옵니다. 봉이, 너도 웃는구나. 소인이 웃었사옵니까? 응, 처음 봤소. 저도 도련님께 웃는 일이 처음일 것이옵니다. 저하가 봉이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봉이는 그 작은 손을 자기 손으로 살며시 감쌌지요. 밤이 되면 저하는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침소의 불길이 자꾸 꿈에 나오는 모양이었지요. 한밤중에 저하가 작게 흐느끼면 봉이는 옆에 누워 등을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봉이, 어마마마가 보고 싶소. 소인도 어머니가 보고 싶사옵니다. 도련님. 너도. 예, 도련님. 소인의 어머니도 돌아가셨사옵니다. 소인이 5살 때 불에 가셨사옵니다. 봉이, 그래서 소인은 어린아이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못 견디옵니다. 도련님. 도련님 비명이 소인의 귀에 들어왔을 때 소인은 어머니 생각이 났사옵니다. 봉이, 너는 좋은 사람이구나. 저는 노비이옵니다. 도련님. 좋은 사람과 노비는 다른 것이요? 봉이는 그 말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하가 봉이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았지요. 봉이는 그 작은 손이 잠속에 잠길 때까지 그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씨는 매일 아침 마을에 나갔다 돌아왔지요. 매일 다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좌이정 대감이 책봉식을 사흘 후에 올린다고 했다. 책봉식이 무엇이옵니까? 새 세자를 정하는 책봉식이다. 구국 윤씨가 낳은 어린 왕자이옵니까? 그렇다. 1살짜리를 세자로 앉히려는 것이지. 전하께서는 어찌 가만 계시옵니까? 이놈아, 전하께서는 후궁 윤씨의 말씀만 들으신다더라. 세자 저하가 죽었다고 믿고 계신다더라. 전하께서는 매일 세자 자리에서 우신다더라. 어린 아들의 시신도 찾지 못했으니. 전하께서 어젯밤에는 시신이라도 찾아오라 명하셨다더라. 그런데 좌이정이 막았다는 게야. 왜요? 이놈아, 시신을 찾으면 시신이 없다는 게 드러나지 않느냐. 좌이정이 그걸 두려워한단 말이다. 전하께서 시신라도 보고 싶다고 우셨다는데 좌이정이 전하, 새 세자를 정하시는 게 우선이옵니다 했다더라. 봉이의 가슴이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저하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릴 길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답답함이었지요. 어르신, 전하께 알릴 길이 있겠사옵니까? 이놈아, 윤대감 일가가 궁궐 안팎을 다 막고 있다. 종이 한 장 들이밀 길이 없다. 저하를 모시고 전하 앞에 직접 가면 어찌 되옵니까? 이놈아, 가는 길에 잡힌다. 윤대감 일가가 너희 둘을 찾고 있다. 잡히면 자리에서 죽인다. 어르신, 그럼 어찌해야 하옵니까? 기다려야 한다. 길은 분명히 열린다. 같은 시각 도성 안좌이정 윤대감의 사가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윤대감이 가까운 신하셋을 불러 술상을 마련한 자리였지요. 윤대감의 입가에는 평소보다 더 짙은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대감, 이번 일은 정말 빈틈이 없으셨사옵니다. 빈틈이 없는 게 아니라 빈틈을 만들지 않은 것이지. 대감, 전하께서는 어찌 그리 쉽게 믿으셨사옵니까? 이 사람, 전하께서는 슬픔에 잠기시면 사람 말을 잘 들으신다. 누이가 전하 옆에 붙어 우는 척만 잘하면 되는 일이지. 신하들이 일제히 웃었습니다. 대감, 노비 하나가 도주했다고 들었사옵니다. 노비 하나가 어디로 도망가겠느냐.
큰 길은 막아두었다. 산을 타고 도망간다 한들 산 너머는 다 내 사람이다. 대감 시신을 찾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리지 않사옵니까? 이 사람 시신이 없으면 더 좋다. 사라진 잔은 다시 살아오지 않는다. 윤대감이 잔을 들었습니다. 그때 곁에 앉은 신하가 윤대감의 가슴 옆을 흘끔 보았지요. 대감, 가슴 옆에 매화 노리개 한 짝이 비어 있사옵니다. 어디로 가셨사옵니까? 윤대감의 입가가 한 번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미소를 띄었지요. 자객 중 하나가 그날 밤에 떨어뜨린 모양이다. 침소가 다 닿았으니 흔적도 안 남았을 거다. 별일 아니지. 대감, 그래도 가문 인장이 아니옵니까? 자객들에게 다시 가서 찾아오라 했다. 너희들은 그 일에 신경 끄거라. 윤대감이 잔을 마저 비웠습니다. 박상궁은 잘 입을 다물고 있느냐? 예, 대감. 그 어미와 동생을 별채에 가둬두고 있사옵니다. 박상궁이 입을 열면 그날로 끝이옵니다. 책봉식 끝나면 박상궁도 처리한다. 입을 살려둘 이유가 없이. 윤대감의 입가에 미소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다시 같은 시각 박상궁의 처소에서는 박상궁이 무언가를 옷섭에 숨기고 있었지요. 윤대감이 사흘 전 건넨 친필 밀서였습니다. 박상궁은 그 종이를 베개 밑에서 한 번 더 꺼내 그 글씨를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대감, 당신이 글을 쓰신 게 패착이외다. 박상궁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박상궁이 그 종이를 다시 베개 밑에 넣어두었지요. 그 밤 박상궁은 머리맡에 한 가지 결심을 두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천씨는 더 안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봉이야, 옆마을 노파둘이 우리 집을 어제부터 흘끔거리더라. 어르신, 이놈아, 그게 끝이 아니다. 마을 어귀에서 좌이정 대감의 오른팔 조참판이 직접 수색대를 이끌고 도성 외곽 마을을 뒤지고 있다더라. 저희 마을에도 오옵니까? 오늘 옆 마을을 뒤지고 있다더라. 우리 마을은 내일이다. 어르신, 이놈아, 당황하지 마라. 늙은이가 다 생각해 두었다. 천씨는 봉이를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 큰 김장독이 묻혀 있었지요. 김장독은 어른 둘이 겨우 들어갈 만큼 컸습니다. 내일 새벽 일찍 너희 둘은 이 김장독 안에 들어가라. 내가 위에 집단을 올려놓겠다. 어르신은요? 이놈아, 늙은이는 마당에 앉아 조참판 일행을 맞이마. 늙은이가 자네들 모른다고 둘러대마. 어르신, 그러시면 안 되옵니다. 이놈아, 다른 길이 없다. 소인이 직접 나가 자수하옵겠사옵니다. 도련님만 어르신께서 모셔주시옵소서. 이놈아, 너 혼자 자수해서 무엇하느냐? 너는 이미 납치범으로 몰려있다. 자수해도 그 자리에서 죽는다. 어르신, 이놈아, 듣거라. 늙은이는 이미 살 만큼 살았다. 너는 이제 시작이다. 도련님도 이제 시작이다. 너는 도련님을 모시고 살아남아 줘야 한다. 내가 살아남아야 도련님이 사신다. 알겠느냐? 예, 어르신. 내일 새벽 달기 두 번째 울 때 김장독에 들어가라. 알겠느냐? 예. 그리고 봉이야. 예, 어르신. 무슨 일이 있어도 김장독 안에서 소리를 내면 안 된다. 도련님이 우셔도 막아야 한다. 알겠느냐? 예, 어르신. 천씨가 봉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봉이는 그 손의 무게가 평소와 달리 묵직하게 느껴졌지요. 천 씨의 얼굴이 호롱불빛에 한 번 밝아졌다 어두워졌습니다. 이놈아, 잘 들어둬라. 내가 만약에 말이다. 어르신, 내가 만약에 너희가 김장독 안에 있는 사이 다른 일이 생기면 너는 한밤중에 도련님을 안고 산으로 향해라. 어르신, 이놈아, 듣기만 해라. 산 너머 80일을 가면 최참판이라는 양반이 사신다. 최영로 어른이라 부른다. 10년 전에 형조판서를 지내신 분이다. 윤대감 일가와 척을 진 분이다. 그분을 찾아가라. 어르신, 그분이 누구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이놈아, 늙은이가 평생 머슴살이 하면서 양반들 사정 잘 안다. 그분은 봉이 너 같은 사람을 알아주실 분이다. 어르신, 무슨 말씀이옵니까? 봉이야, 그저 듣기만 해라. 봉이의 가슴이 한 번 더 내려앉았습니다. 천 씨의 음성에 무언가 평소와 다른 것이 있었지요. 어르신, 그런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이놈아, 만약을 두고 하는 말이다. 예, 알겠사옵니다. 산길 80리, 최참판, 최영로. 잊지 마라. 산길 80리, 최참판, 최영로. 봉이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천 씨는 봉이의 손을 한 번 꼭 잡았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휘저하는 봉이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봉이는 잠이 잘 오지 않았지요. 봉이는 옷섭을 더듬어 어머니 헝겊을 만졌습니다. 그 옆에는 화재 그날 침소 옆에서 주워 옷섭에 꿰매둔 작은 놀이개가 함께 있었지요. 까만 비단끈에 매화 모양이 새겨진 옥놀이개. 봉이는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도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비싸 보여 잃어버릴까 꿰매두었을 뿐이었지요. 봉이는 어머니 헝겊을 손가락으로 한 번 만지고 그 옆에 놀이개를 한 번 만졌습니다. 새벽이 다가왔지요. 첫 닭이 울었습니다. 봉이는 일어나 휘저하를 깨웠습니다. 도련님, 일어나시옵소서. 봉이, 무슨 일이요? 지금부터 도련님께서 잘 들으셔야 하옵니다. 소인과 함께 김장독 안에 들어가야 하옵니다. 안에서 절대 소리를 내시면 안 되옵니다. 봉이, 무서워서 못 있을 것 같소. 도련님, 소인이 옆에 있사옵니다. 도련님 손을 소인이 잡고 있을 것이옵니다. 무서우시면 소인의 손을 꽉 잡으시옵소서. 봉이, 약속하오? 예, 도련님. 소인이 약속드리옵니다. 두 번째 닭이 울었습니다. 천 씨가 부엌으로 들어와 봉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라, 봉이야. 어르신, 살펴주십시오. 천 씨가 봉이의 머리를 한 번 쓸어주었습니다. 봉이는 그 손길이 자기 어머니의 손길 같다는 생각을 잠깐 했지요. 봉이는 휘저하를 안고 김장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장독 안은 어두웠고 좁았지요. 휘저하의 작은 몸이 봉이의 가슴에 꼭 안겼습니다. 천 씨가 김장독 위에 집단을 올렸지요. 위에서 천 씨의 발소리가 가만히 멀어졌습니다. 봉이는 어둠 속에서 휘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다가오고 있었지요.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김장독 안은 좁고 어두웠지요. 봉이는 휘저하를 가슴에 안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휘저하의 작은 손이 봉이의 옷자락을 꼭 잡고 있었지요. 봉이, 휘저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봉이는 자기 입술을 휘저하의 귀에 대고 더 작게 답했지요. 소리 내시면 안 되옵니다, 도련님.
무서워. 소인이 옆에 있사옵니다. 말발굽 소리가 마당 앞에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사내 여럿이 마당으로 들이닥치는 발소리가 들렸지요. 이놈 늙은이 일어나라. 조참판의 음성이었습니다. 깡마른 사내 특유의 재지는 음성이었지요. 대감 무슨 일로? 이 늙은이가 노비 봉이를 알지. 봉이라 하옵시면 이놈 모르는 척 마라. 너의 옛 주인 집에서 데리고 있던 그 봉이 말이다. 소인이 옛 주인 집에서 봉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있었사옵니다. 오래전 일이옵니다. 오래전이 아니다. 봉이가 어제 그제 너희 집에 왔다는 말이 마을에 돌고 있다. 대감 마을 사람들이 늙은이 집에 누가 드나드는지를 그렇게 잘 본다 하옵니까? 이놈 따지지 마라. 소인은 못 봤사옵니다. 대감. 이놈 거짓말 말아라. 조참판의 곤장이 천씨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김장독 안에서 봉이는 그 소리를 들었지요. 천씨의 신음이 김장독 안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아이고, 이놈 봉이가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대감. 정말 모릅니다. 이놈 거짓말이면 죽음이다. 곤장이 또 한 번 내리쳤습니다. 봉이는 휘저하의 머리를 자기 가슴에 더 깊이 묻었지요. 휘저하의 작은 어깨가 떨렸습니다. 봉이, 휘저하가 속삭이려 했지요. 봉이는 황급히 자기 손바닥을 휘저하의 입에 가져갔습니다. 소리 내시면 안 되옵니다, 도련님. 어르신이 죽사옵니다. 휘저하가 봉이의 손바닥을 입에 문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곤장 소리가 또 들렸고 천씨의 신음이 또 들렸지요. 어린 휘저하는 그 소리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본능이었지요. 휘저하가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안 되옵니다. 봉이는 자기 손바닥을 휘저하의 입에 더 단단히 가져갔지요. 휘저하의 흐느낌이 입속에서 막혔습니다. 그러나 어린 휘저하가 한 번 크게 흐느끼려 하자 어린 본능적으로 봉이의 손바닥을 깨물어 버렸지요. 봉이의 손바닥에 휘저하의 작은 이가 박혔습니다. 봉이는 신음을 삼켰지요. 손바닥에 피가 배어 나왔지만 봉이는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휘저하의 작은 흐느낌도 그 손바닥 안에서 막혔지요. 이놈 마지막으로 묻는다. 봉이가 어디 있느냐? 조참판의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천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 가는 음성으로 답했습니다. 대감 봉이는 어젯밤에 우리 집을 떠났사옵니다. 뭐라? 봉이가 작은 도련님을 안고 있었사옵니다. 작은 도련님이 누군지는 모르오나 봉이가 살리려 한다는 말은 하더이다. 그래서 떡 2조각을 싸드렸사옵니다. 어디로 갔느냐? 소인은 모르옵니다. 이놈 어디로 갔느냐 묻지 않느냐? 소인이 들은 게 있다면 봉이가 큰 길 쪽으로 향한다 했사옵니다. 도성으로 다시 들어간다 했사옵니다. 전하께 직접 알리겠다 했사옵니다. 봉이의 가슴이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지요. 봉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천씨가 거짓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지요. 봉이를 살리려는 거짓이었습니다. 봉이가 큰 길로 갔다고 하면 조참판은 큰 길 쪽으로 갈 것이고 천씨 집을 더 뒤지지 않을 것이었지요. 이 늙은이가 거짓이면 죽음이다. 대감, 늙은이가 봉이를 살리려 했다면 김장독 안에라도 숨겼을 것 아니옵니까? 늙은이 집을 살펴 주시옵소서.
봉이는 여기 없사옵니다. 봉이의 가슴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천씨가 김장독을 입에 올린 것이 일부러였지요. 그 말로 조참판이 김장독을 의심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봉이를 김장독에 숨겼다면 늙은이가 김장독을 입에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역설이었지요. 조참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부하들에게 명령했지요. 이 집 안팎을 다 뒤져라. 김장독부터 부엌까지 다. 봉이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하의 작은 몸도 떨렸지요. 봉이는 두 팔로 저하를 더 꼭 안았습니다. 부하들이 부엌으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났습니다. 김장독 위 집단이 한 번 흔들렸지요. 그러나 그 집단 옆에 천씨가 미리 깔아둔 마른 무시래기 더미가 있었기에 부하들은 김장독을 별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대감, 이 김장독은 비어있는 것 같사옵니다. 위에 시래기가 쌓여있고 집단도 마른 채로 있사옵니다. 확인해 보아라. 대감, 시래기를 다 치워야 하옵니다. 시간이 됐다. 그만두어라. 큰 길을 막아라. 조참판이 부하를 향해 외쳤습니다. 봉이는 그제야 숨을 한 번 내쉬었지요. 이놈 늙은이 한 가지만 더 묻겠다. 예, 대감. 봉이가 떠난 게 정말 어젯밤이냐? 예, 대감. 자정 무렵이었사옵니다. 조참판의 음성이 한 박자 늦었습니다. 봉이는 무언가 잘못된 것을 느꼈지요. 이놈 늙은이, 봉이는 어젯밤 도성 안에서도 도성 밖에서도 본 사람이 없다. 봉이가 큰 길로 갔다면 누군가 봤어야 할 것 아니냐? 대감, 이놈, 너 봉이를 숨겨주었구나. 부하들, 늙은이를 끌어내라. 봉이는 김장독 안에서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저하의 작은 손이 봉이의 옷자락을 더 꼭 잡았지요. 마당에서 발소리들이 분주해졌습니다. 천씨가 끌려나가는 소리가 들렸지요. 천씨의 음성이 더 가늘게 들렸습니다. 대감, 이 늙은이, 봉이가 어디 있느냐 마지막으로 묻는다. 대감, 봉이는 말해라. 봉이는 모르옵니다. 봉이는 어디 있는지 모르옵니다. 대감. 봉이는 좋은 아이옵니다. 봉이를. 천씨의 음성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대신 둔탁한 소리 하나가 났지요. 그러고는 길게 늘어진 신음 한 자락. 그러고는 침묵. 봉이의 손이 김장독 벽을 짚었습니다. 봉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그러나 봉이는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김장독 안에서 흐느끼면 저하도 죽고 봉이도 죽었지요. 대감, 늙은이가 죽었사옵니다. 이놈, 가자. 큰 길을 막아야 한다. 봉이가 어디 있든 큰 길에서 잡힐 것이다. 말발굽 소리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지요. 그러나 봉이는 한참 동안 김장독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봉이의 손바닥에는 저하의 잇자국이 깊게 박혀 있었지요. 피가 굳어 까맣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봉이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봉이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봉이, 어르신이. 저하가 봉이의 손바닥에서 입을 떼고 작게 물었습니다. 도련님, 소리 내시면 안 되옵니다. 봉이, 정말로. 도련님, 어르신께서 도련님과 소인을 살리신 것이옵니다. 봉이, 나 때문에. 도련님 때문이 아니옵니다. 봉이,
나 때문에 어르신이. 도련님. 뽕이는 휘저하의 머리를 자기 가슴에 묻었습니다. 뽕이의 가슴이 한 번 크게 떨렸지요. 해가 한참 더 지나서 마당이 완전히 조용해진 후에 뽕이는 천씨가 미리 말해준 대로 김장독에서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천씨가 누워 있었지요. 흰 수염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뽕이는 천씨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일어나십시오. 뽕이 옵니다. 어르신, 뽕이가 늦었습니다. 뽕이가 왔습니다. 어르신, 어찌 이러십니까? 뽕이 보고 가셔야지요. 어르신, 어르신이 뽕이의 어머니 같으셨습니다. 그 정을 뽕이가 평생 잊지 않사옵니다. 천씨의 손에는 작은 헝겊 한 조각이 쥐어져 있었지요. 천씨가 죽기 직전에 자기 옷섭에서 뜯어낸 것 같았습니다. 뽕이가 그 헝겊을 받아들었지요. 그러고는 자기 옷섭 안쪽 어머니 헝겊 옆에 그 헝겊을 끼워두었습니다. 어르신, 산길 80리. 최참판, 최영로. 뽕이가 천씨의 마지막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뽕이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지요. 어르신, 뽕이가 갑니다. 뽕이는 천씨의 손을 잠시 잡았다가 천씨의 눈꺼풀을 닫아주었습니다. 그러고는 휘저하를 안고 일어났지요. 도련님, 산으로 가옵니다. 뽕이, 어르신은. 도련님, 어르신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옵니다. 우리는 살아남아 어르신께 갚아드려야 하옵니다. 가옵니다. 도련님. 뽕이는 휘저하를 등에 업었습니다. 휘저하의 작은 팔이 뽕이의 목을 감쌌지요. 뽕이는 천씨의 집을 떠나 산길로 향했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기울어 가고 있었지요. 뽕이의 손바닥에는 휘저하의 잇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뽕이는 휘저하를 등에 업고 사흘 동안 산을 넘었지요. 첫날 저녁 산 중턱에서 뽕이는 자객 둘과 마주쳤습니다. 큰 길을 막은 자객이 아닌 산을 타고 올라온 자객이었지요. 노비, 거기 멈춰라. 뽕이는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자객 하나가 화살을 쏘았지요. 화살이 뽕이의 왼쪽 어깨에 박혔습니다. 뽕이는 신음을 삼키며 더 깊은 숲으로 뛰어들었지요. 뽕이, 너 다쳤소. 도련님, 괜찮사옵니다. 뽕이, 어깨에 화살이. 도련님, 소리 내시면 안 되옵니다. 뽕이는 숲속 깊이 들어가 자객들을 따돌렸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동굴 하나를 찾아 그 안에 휘저하를 내려놓았지요. 뽕이는 어깨에 박힌 화살을 자기 손으로 뽑았습니다. 신음 한 자락이 뽕이의 입에서 새어 나왔지요. 뽕이, 피가. 소인이 옷자락 한 조각 떼어 묻겠사옵니다. 뽕이는 자기 저고리 자락을 찢어 어깨를 동여맸지요. 그러고는 휘저하를 안고 동굴 안에 누웠습니다. 자객 둘은 한참 동안 숲속을 뒤졌지요. 뽕이는 휘저하의 입을 손으로 막고 동굴 안쪽 더 깊이 몸을 숨겼습니다. 자객의 발소리가 동굴 입구까지 몇 번 다가왔지요. 그러나 동굴 입구는 마른 덩굴로 가려져 있었고 자객들은 그 안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자객 둘은 추적을 단념하고 산 아래로 내려갔지요. 사흘 동안 두 사람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요. 물도 산속 시냇물 한 모금뿐이었습니다.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휘저하는 뽕이의 가슴에 안겨잠이 들어 있었지요. 뽕이는 어깨 통증으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봉이는 어둠 속에서 자기 손바닥을 들여다보았지요. 휘 저하의 입자국이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피가 굳어 까만 자국이 되어 있었지요. 도련님, 일어나시옵소서. 봉이가 휘 저하를 깨웠습니다. 휘 저하의 작은 눈이 흐릿하게 떠졌지요. 봉이? 도련님, 소인이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옵니까? 말하오. 도련님, 소인은 도련님이 누구이신지 모릅니다. 봉이. 소인은 그저 어린 분이라 안고 왔을 뿐이옵니다. 도련님께서 어느 댁 도련님이신지, 누구의 자제이신지 소인은 모릅니다. 봉이, 그건. 도련님, 소인이 알아야 도련님을 모실 수 있겠사옵니다. 산을 넘으면 봉이는 도련님 댁에 도련님을 모셔다 드리고 싶사옵니다. 휘 저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봉이의 손을 가만히 들어 자기 작은 손에 보겠지요. 봉이의 손바닥에 박힌 입자국 위에 휘 저하의 작은 손이 놓였습니다. 봉이, 이 자국은 도련님 작은 이가 박힌 자국이옵니다. 김장독 안에서요. 내가 그랬소. 예, 도련님. 도련님이 어르신 죽는 소리를 듣고 흐느끼시려 할 때 소인이 손을 댄 것이었사옵니다. 휘 저하의 작은 어깨가 한 번 떨렸습니다. 그러고는 휘 저하가 처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울었지요. 침소에서 안 울었고 천씨가 죽을 때도 안 울었던 어린 휘 저하가 봉이의 손바닥을 들여다보며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봉이, 미안하오. 미안하오. 도련님은 어린 분이옵니다. 어린 분이 무서워 깨물었을 뿐이옵니다. 휘 저하가 봉이의 어깨에 작은 머리를 묻고 울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들썩였지요. 봉이는 자기 손을 휘 저하의 등에 대고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사흘 동안 견뎌온 모든 것이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흘렀지요. 휘 저하는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봉이, 나는 휘다. 나는 휘세자다. 예, 도련님. 너는 놀라지 않소. 도련님, 소인은 며칠 전부터 짐작은 했사옵니다. 동궁침소에 든 어린 분이 누구이시겠사옵니까? 그런데 왜 모른다 했소? 도련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야 하기 때문이옵니다. 소인이 먼저 알아본 척하면 도련님 마음이 상하시옵니다. 봉이, 너는 노비가 아니오. 너는 사람이오. 봉이는 그 말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휘 저하의 작은 손이 봉이의 손바닥을 다시 잡았지요. 그 위에 휘 저하의 입자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도련님, 가시지요. 산 너머에 최참판 어른이 사신다 들었사옵니다. 봉이, 너 어깨는? 소인이 안고 가옵니다. 도련님. 봉이는 휘 저하를 다시 등에 업고 동굴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새벽 봉이는 산을 다 넘었습니다. 산 밑에 작은 마을이 있었지요. 마을 한가운데 큰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천씨가 말한 최참판 어른의 집이었지요. 봉이는 대문 앞에 도착해 엎드렸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다시 흐르고 있었지요. 봉이의 음성도 가늘었습니다. 최영로 어른을 뵙고자 하옵니다. 누구냐? 대문을 지키던 종이 봉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봉이라 하옵니다. 어르신 천만석께서 보내셨사옵니다. 천만석. 예, 천만석 어르신이옵니다. 종은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활짝 열렸지요. 흰 두루마기를 입은 노인 한 분이 나왔습니다. 흰 수염에 깊은 눈매,
단정한 갓을 쓰고 있었지요. 최참판 어른이었습니다. 최참판 어른은 봉이를 한번 보고 봉이가 안고 있는 휘 저하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휘 저하의 작은 손목을 가만히 들어 안쪽을 살폈지요. 손목 안쪽에 붉은 점 3개가 있었습니다. 최참판 어른의 얼굴이 한번 굳었습니다. 저하이시구나. 어르신, 알아보시옵니까? 왕실 표식이다. 손목 안쪽 붉은 점 3. 세자 저하의 표식이다. 너는 봉이라 했느냐? 예, 어르신. 부엌 노비가 어떻게 저하를 살려왔단 말이냐? 소인이 살릴 수밖에 없었사옵니다, 어르신. 최참판 어른은 봉이 앞에 큰 절을 올리려 했습니다. 봉이가 황급히 일어났지요. 어르신께서 그러시면 안 되옵니다. 소인은 노비이옵니다. 봉이야, 너는 노비가 아니다. 어르신, 소인은 그저 봉이옵니다. 최참판 어른은 봉이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봉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가는 음성으로 입을 열었지요. 봉이야, 10년 전 내 아들이 5살이었다. 우리 집에 큰 불이 났는데 그때 내 아들을 살린 사람이 내 종 막동이었다. 막동은 그날 내 아들을 살리고 자기는 불 속에서 나오지 못했다. 막동도 그날 죽었다. 어르신, 10년이 지나도록 나는 막동에게 갚지 못했다. 막동은 가족이 없는 자였고 무덤도 마련해 주었지만 그것으로 갚은 게 아니었다.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오늘 너를 보니 막동이 다시 온 것 같구나. 최참판 어른의 눈에 물기가 한번 비쳤습니다. 봉이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지요. 봉이야, 너는 이제 안전하다. 이 집 안에 있어라. 전하께 알리는 일은 내가 한다. 예, 어르신. 그날 밤 최참판 어른은 사람을 보내 도성 안 충신들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전하의 측근 몇 사람과 비밀리에 말을 맞췄지요. 그러는 동안 도성 안에서는 윤대감이 책봉식을 강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봉식이 사흘 후로 잡혔지요. 책봉식 당일 새벽 최참판 어른은 봉이와 휘저하를 모시고 도성으로 향했습니다. 충신들이 미리 마련해 둔 입궐 첩지로 일행은 궁궐 연문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지요. 정전 앞까지 충신 둘이 길을 트고 봉이가 그 뒤에 휘저하를 안고 따랐습니다. 그날 새벽 도성 정전 앞 마당에는 신하들이 도열했습니다. 1살짜리 어린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는 책봉식이었지요. 국웅 윤 씨가 어린 왕자를 안고 단상 한쪽에 섰습니다. 윤대감은 가슴 옆에 매화 놀이개를 단채로 한가운데 자리에 섰지요. 전하께서 옥좌에 앉으셨습니다. 전하의 얼굴은 푸르스름했지요. 슬픔에 잠겨 계신 얼굴이었습니다. 좌의정, 시작하시오. 예, 전하. 윤대감이 책봉문을 펼치려 할 때였습니다. 정전문이 활짝 열렸지요. 최참판 어른이 두루마기를 펄럭이며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봉이가 휘저하를 안고 따라 들어왔지요. 전하, 세자 저하 납시오. 최참판 어른의 음성이 정전 안을 울렸습니다. 뭐라? 전하께서 옥좌에서 일어나셨지요. 휘저하가 봉이의 품에서 내려와 전하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전하. 휘야. 전하께서 휘저하를 끌어안았습니다. 전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후궁 윤 씨의 얼굴이 한 번에 굳었고 윤대감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전하, 이게 어찌? 윤대감의 음성이 처음으로 떨렸지요.
그러나 윤대감은 곧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신하 노릇 30년의 노련함이었지요. 전하, 살아 돌아오신 것이 천운이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있사옵니다. 좌의정. 저 노비봉이가 정령 저하를 살린 것이옵니까? 마을에서는 저 노비가 저하를 납치했다는 소문이 자자하옵니다. 좌의정, 입을 다물어라. 전하, 잠시만 들어주시옵소서. 노비 따위가 어찌 동궁 자객을 알아보고 어찌 정문 연문을 안에서 잠가 빠져나갔겠사옵니까? 누군가가 사주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윤대감의 음성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전하의 얼굴이 한 번 흔들렸지요. 구궁 윤 씨가 옆에서 작게 흐느꼈습니다. 전하, 누이의 어린 왕자도 전하의 자식이옵니다. 1살짜리 어린 것을 무슨 죄로? 좌의정. 전하의 음성이 한 박자 늦었습니다. 윤대감의 말이 전하의 마음에 다시 한번 비집고 들었지요. 정전 안의 신하들도 잠시 술렁였습니다. 그때 최참판 어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전하, 노비봉이가 저하를 납치한 것이 아니라 살린 것이라는 증거가 있사옵니다. 말해보시오, 최참판. 최참판 어른이 4가지 증거를 차례로 펼쳤지요. 첫째, 저하의 손목 안쪽 붉은 점 셋이옵니다. 왕실 표식이옵니다. 저하께서 살아계신 증거이옵니다. 둘째, 노비봉이의 옷섭에 꿰매져 있던 매화 놀이개이옵니다. 최참판 어른이 까만 비단끈에 매화 모양이 새겨진 옥놀이개를 전하 앞에 내밀었습니다. 윤대감의 얼굴이 한 번 굳었지요. 자기 가슴 옆에 매달려 있어야 할 매화 놀이개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좌의정, 그게 그대 가문의 인장이 아닌가? 전하, 그것은 한 짝이 한 짝뿐인 것이 아니옵니다. 그 비슷한 것이 도성에 여럿 있을 것이옵니다. 좌의정, 거짓말 마라. 윤씨 가문의 매화 인장은 가문 안에서만 새기는 것이 아니오? 전하. 셋째, 박상궁의 처소에서 발견된 좌의정의 친필 밀서이옵니다. 최참판 어른이 작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전하께서 그 종이를 들고 읽으셨지요. 동궁 정문과 연문을 밖에서 막아라. 안에서 모지 열게 해라. 이번 보름 안에 마무리한다. 전하의 손이 떨렸습니다. 좌의정, 이게 누구 글씨냐? 전하, 그것은 모함이옵니다. 누군가 소신의 글씨를 흉내낸 것이옵니다. 좌의정의 글씨를 누가 모르겠소. 30년 익은 글씨가 아니오. 전하, 박상궁이 소신을 모함하려 한 것이옵니다. 박상궁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윤대감의 음성이 점점 커졌습니다. 윤대감은 살기를 찾기 위해 박상궁에게 죄를 떠넘기려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정전 연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상궁이 그 문 앞에 서 있었지요. 짙은 회색 상궁복 자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상궁은 한 걸음 한 걸음 정전 안으로 들어와 전하 앞에 엎드렸지요. 전하, 소인이 직접 아뢰옵니다. 박상궁. 소인이 그 밀서를 베개 밑에 숨긴 것이옵니다. 누가 사주한 것이 아니라 소인이 직접 한 일이옵니다. 왜 그랬느냐? 전하, 소인의 노모와 어린 동생이 좌의정 대감의 별채에 갇혀 있사옵니다. 반년 전부터 갇혀 있사옵니다. 뭐라? 박상궁의 음성이 떨렸지만 박상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감께서 소인의 가족을 인질로 잡으시고 동궁의 모든 일을 매일 보고하라 하셨사옵니다.
저하의 일거수일투족, 전하의 동향, 모두 대감께 흘려야 했사옵니다. 소인이 입을 열면 가족이 죽었사옵니다. 전하, 소인은 죄인이옵니다. 저하 곁에서 저하를 모시면서 저하를 죽이려는 자에게 저하의 사정을 흘리던 죄인이옵니다. 그 죄로 죽여주시옵소서. 박상궁의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전하의 얼굴이 푸르게 식어갔지요. 박상궁, 그러면 그 밀서를 왜 베개 밑에 두었느냐? 전하, 소인이 매일 대감의 협박을 받으면서도 한 가지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사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그 밀서를 찾아주기를, 대감의 죄가 드러나기를. 전하, 소인이 가족을 살리고자 입을 다물었사오나 어린 저하의 비명만은 도저히 견딜 수 없었사옵니다. 그 밤 침소가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소인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사옵니다. 박상궁의 어깨가 떨렸지요. 전하의 시선이 윤대감에게 향했습니다. 좌이정. 전하, 이것은 다. 좌이정, 박상궁의 가족이 그대 별채에 있느냐 없느냐. 전하, 있느냐 없느냐 묻지 않는가. 전하, 윤대감이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대감의 무릎이 한 번 꺾였지요. 신하들이 술렁였습니다. 최참판 어른이 마지막 증거를 펼쳤습니다. 넷째, 자객 두 사람의 자백서이옵니다. 충신들이 큰 길에서 사로잡은 자객들이 좌이정 대감의 명을 받았다고 자필 자백한 것이옵니다. 전하께서 그 자백서를 받아들지도 않으셨지요.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하는 옥좌에 다시 앉으셨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지요. 그러더니 가는 음성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어찌 일이 어두웠던가. 전하, 내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도 시신 한 번 찾지 못했다. 시신을 찾으라 하면 좌이정이 막았고 후궁 윤 씨가 옆에서 세자 세우자 하면 나는 따라 울었다. 전하, 내가 후궁의 눈물에 흔들려 내 아들의 죽음을 따지지 못한 임금이다. 내가 부끄럽도다. 전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처음의 슬픔과는 다른 종류였지요. 분노와 회한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좌이정 윤치호. 전하, 그대가 한 일을 다시 한번 말해보아라. 전하, 소신은 있느냐 없느냐. 있사옵니다. 윤대감의 음성이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윤대감은 정전 바닥에 엎드렸지요. 후궁 윤 씨가 그 옆에서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전하, 오라버님은 모르옵니다. 신첩이 시킨 일이옵니다. 오라버님이 잘못되시면 신첩도 어린 왕자도 살 길이 없사옵니다. 후궁, 전하, 신첩은 어린 왕자만 살리려. 입을 다물어라. 전하의 음성이 정전 천장을 흔들었습니다. 후궁 윤 씨의 입이 닫혔지요. 좌이정 윤치호 일가를 사사하라. 후궁 윤 씨는 폐위하여 서궁에 가두라. 박상궁의 가족은 즉시 구출하라. 박상궁은 죄가 있으나 협박당한 자이니 내명부 별궁에 머물게 하여 추후 처분하라. 전하의 명이 정전을 울렸습니다. 윤대감과 후궁 윤 씨는 그 자리에서 끌려나갔지요. 박상궁은 전하 앞에 다시 한번 절했습니다. 전하, 소인을 살려두지 마시옵소서. 소인은 박상궁, 그대는 작은 종이 한 장을 베개 밑에 둔 죄인이다. 그 작은 종이가 오늘 내 아들을 살렸다. 그 한 가지로 그대의 죄가 다 닦이는 것은 아니나
그대의 죄가 무엇으로 시작된 것인지를 내가 안다. 살아 있어라, 박상궁. 살아서 갚아라. 전하. 박상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전하께서 마지막으로 봉이를 부르셨습니다. 봉이라 했느냐? 예, 전하. 내가 부엌 노비라 하더라. 예, 전하.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양반 자기를 내릴 것이다. 토지도 내리고 노비도 내릴 것이다. 봉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지요. 전하, 소인은 양반 자기는 받지 못하옵니다. 뭐라? 소인을 면천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동궁별감 자리 한 자리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하를 가까이서 모시고 싶사옵니다. 봉이야, 너는 더 큰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전하, 소인은 소인의 자리에서 살고 싶사옵니다. 전하께서 봉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그리하라. 봉이를 면천하고 동궁 별감을 내리노라. 봉이는 큰 절을 올렸습니다. 며칠 후 봉이는 천씨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도성 외곽 작은 산 밑에 새로 마련한 무덤이었지요. 봉이는 무덤 앞에 천씨가 좋아하던 떡 2조각을 놓았습니다. 어르신, 봉이옵니다. 산길 80리 갔다 왔사옵니다. 최참판 어른도 배웠사옵니다. 전하께도 알렸사옵니다. 어르신이 봉이의 어머니이셨습니다. 봉이가 평생 잊지 않사옵니다. 봉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그러나 그 눈물은 5살 때 흘리지 못한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봉이는 옷섭을 더듬어 어머니 헝겊과 천씨 헝겊을 함께 만졌지요. 두 헝겊은 봉이의 옷섭 안쪽에 나란히 꿰매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두려운 자가 도망치지 않으면 그게 진짜 용기라 하셨지요. 봉이가 이제는 그 말의 뜻을 조금 알 것 같사옵니다. 봉이는 무덤 앞에 한 번 절했습니다. 그러고는 일어나 별감복을 한 번 매만지고 동궁 쪽으로 향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하께서 왕위에 오르신 것은 그로부터 10년 후였지요. 봉이는 그 10년 동안 동궁 별감으로 저하를 가까이서 모셨습니다. 봉이의 어머니 헝겊과 천씨 헝겊은 별감복 안에도 여전히 꿰매져 있었지요. 저하께서 즉위하신 그 다음 날 새벽, 새 임금께서는 동궁 부엌으로 직접 걸음하셨습니다. 봉이, 전하, 너 아직도 새벽에 우물에 오느냐? 예, 전하. 버릇이옵니다. 같이 가자. 새 임금께서는 직접 두레박을 잡으셨습니다. 봉이가 황급히 두레박을 가로채려 했지만 임금께서 봉이의 손바닥을 가만히 들어보셨지요. 어른이 된 봉이의 손바닥에는 어린 시절의 잇자국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새 임금께서는 그 손바닥 위에 자기 손을 가만히 포 계셨습니다. 어린 저하의 손이었던 그 손은 이제 어른의 손이 되어 있었지요. 봉이 두려움을 안고도 발을 떼는 자, 그가 사람을 구한다 하더라. 너에게서 배운 말이다. 봉이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임금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가만히 웃으셨지요. 동궁 부엌 우물 위로 새벽 별이 마지막으로 깜빡였습니다. 그것이 봉이의 이야기였습니다. 두려움을 안고도 발을 떼는 자, 그가 사람을 구한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